우리가 이런 것까지 막 알아야 되나? 이게 살면서 도움이 되나? 알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쓸모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자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화 공부 한탕. 꼬리동탕! 이야. 요즘에 네. 부캐라는 말이 오, 네. 많이 맞습니다. 좀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죠? 네. 본 캐릭터, 부캐릭터, 본캐, 부캐 뭐 이런데 문상훈이 본캐고 문쌤이 부캐라고 해야 되나? 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부캐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 아니 뭐 카메라 앞과 뒤가 다르다는 네네, 얘기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는 좀 더 텐션을 올리는 스타일인데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뭐 활발한 편이 아니라서 이게 본캐 부캐가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아빠로서도 다르고 남편으로서도 다르고 각각 누구나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방송할 때는 부캐를 만드신다면 어떤 스타일의 부캐를 만들고 싶으세요? 아 방송할 때 네. 방송할 때 부캐보다 나는 평상시에 부캐로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집의 남편이 한번 돼보고 싶어. 아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남편들은 어떻게 하며 살까,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을 줄까가 되게 궁금한 거야. 내가 아쉬우니까 내 본캐로서가. 그래서 그런 부캐를 가진다면 서로 이렇게 또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어떤 거? 카사노바 같은. 막 그냥 너한테 그냥 막 여자들이 쓰러지는 거야 막. 네, 그냥 그치. 재밌다. 그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울지 마. 저희들은 이제 꼬리공탕 내에서 나름 부캐를 굳이 찾자면 척척박사죠? 척척 박사입니다. 예, 척척박사입니다. 저희는 뭔가 평상시에 어리숙해도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방송인 유튜버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똑똑합니다. 우린 톡톡합니다. 오늘 그 똑똑함의 끝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문제 주세요. 반려동물 가볼까? 반려동물 좀 익숙하니까. 네. 키워드 반려동물 문제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요즘 특히 잘 사용하는 산업이 바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 시장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 사료가 등장하기도 하고 의료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 보장, 펫 보험 등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문제 준비했습니다. 동물. 1950년대 교과서에는 순 우리말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해방 후 의도적으로 자립, 자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이름에도 우리말 이름이 많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네. 타조 대신에 말새, 코브라 대신에 안경뱀이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물뚱뚱이라고 불리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하마. 정답입니다. 딱 봐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뚱뚱이 관련된 건 함부로 내지 마세요. 모든 쌍디귿 조심하십시오. 네, 뚱뚱이, 뭐 똥똥이, 땡땡이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함부로 내면 아시죠? 척척박사라니까요. 장인이라고. 뚱뚱 박사입니다. 쌍디귿계의 장인입니다. 네. 네, 뭐든지 다 맞춰요. 3V는 뭘까요? 3볼트, 3볼트? 3V, 3V 가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의 양, 볼륨, 데이터 생성 속도, 벨라시티, 형태의 다양성, 버라이어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속도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이것은 발사 속도가 느리던 당시의 화포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사 속도가 빨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바주카. 포. 아닙니다. 19세기 말 일본 해군이 청나라 부대를 물리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무기네요. 무기. 화포죠. 화포. 아, 정답 야마토. 야마토가 배틀크루저 그거 맞죠? 그게 뭐야? 만화야?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큰 어떤 게뭐 팡팡 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어원이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올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의외로 맞아. 일본 뭐 이렇게 야마토 하면 너무 일본 느낌이니까 들어본 말입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보죠. 굉장히 많이 쓰는
힌트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어 볼까요? 이런 힌트 말고 이런 힌트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너무 답이 거의 알려진 맞아요. 상태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금 풀고 싶거든요. 맞아요. 천재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포로 끝나나요? 네. 아 정답 무대포. 오, 맞아. 오, 무대포였어야 딱 그림이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죠 그냥. 뜬금포. 아, 이것도 괜찮은데 맞아요. 이것도. 기존의 화포보다 속도가 빨라졌어. 속사포. 정답입니다. 아, 아 역시 문제에 집중하면 맞아요, 되네. 맞아요. 하나 골라봐. 뭐가 좋을까? 저는 예방의학. 예방의학. 오케이, 좀 뭔가 쉬워 보이지?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창궐하자 존 스노우는 병의 전파 경로를 연구해 집단 감염 대응에 필요한 예방의학을 체계화시켰는데요. 이후 각종 전염병 전파 과정의 기본적인 규명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전염병은 감염병 중에서도 전염력이 강하여 소수의 병원체로도 쉽게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옮아가는 질병을 말합니다. 흔히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염병은 실제 병명보다 별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은 마마라고 불리는 병은 무엇일까요? 수두. 정답 수두. 정답입니다. 이거 되게 쉬웠는데? 맞아요. 수두 걸려봤지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두 걸려서 난 2번 걸렸어 수두로. 그래서 2번째 걸릴 때는 근데 어차피 날 거 아니까 학교 안 가서 너무 좋더라고. 오. 아, 강의 주제 가고 강의 마지막으로 주제 오케이. 그래서 노찬스로 가자. 네. 감기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 약국에 가기 전에 감기나 독감, 열날때 같은 단어를 검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2008년부터 검색 정보와 위치를 기반으로 감기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의 검색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독감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렇지. 사람들이 막 검색하고 막 약도 검색하니까 그걸 빅데이터로. 야, 의료까지 이렇게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는구나. How to 시스템. Y 시스템. 이런 접근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이고 구글 칠 때 한국은 가는 법 뭐 이렇게 치고 뭐 레시피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데 거기는 how to make 파스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how to 치면은 뭐뭐 하는 법. 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why 더 블랙 이러면은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쓰이는 질문들이 쭉 이렇게 올라와요. why 코리안 하면은 쭉 나오고 거기서 오히려 사람들의 이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when 헤데이크 이런 느낌. 감기가 캐치 콜드지. 캐치 콜드 시스템. 콜드 시스템. CC 시스템. 아, 플루 시스템. 플루. 플루는 맞습니다. 아, 그래. 좋아. 지도가 뭐지? 플루 맵. 와 왔다. 어이? 플루 챌린지. 김남도 교수님. 아 플루 트렌드. 플루 트렌드 정답입니다. 아, 트렌드.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 구글에 독감과 관계된 검색어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독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질병관리본부의 독감 추적 정보와 적절히 연동시키면 독감이 확산되는지의 여부를 CDC 즉 질병관리본부의 기존 시스템보다 2주 앞서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구글 플루 트렌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 2013년 플루 대유행 시기에 140%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감기 걸렸을 때 나만의 어떤 감기 싹 낫는 방법 뭐 있을까? 저는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푹 쉬는데 그 전에 좀 기름진 걸 많이 먹어요.
아, 그것도 먹는 건가? 마지막 문제. 지니와 훈이로 가볼까요? 제니마 후니. 대결 지니와 훈이, 렛츠 고! 대결 지니와 훈이 객관식 문제 드리겠고요. 다 데이터 관련된 문제로 준비되어 데이터.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용이한 8비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숫자, 문자, 특수 문자에 번호를 부여한 코드인을 가리키는 말은 1. 아스키 코드 2. 유니코드 3. QR 코드 하나, 둘, 셋 정답 아스키 코드 1번입니다. 맞췄어? 맞췄습니다. 뭐 했어? 유니코드 했어요. 나도. 나 유니 짜장 좋아하거든. 소화가 잘 돼. 다 갈아버리잖아. 저는 유니콘을 믿어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지 못하고 나누어 보내게 되는데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데이터 묶음을 가리키는 말은 1. 프레임 2. 패킷 3. 박스 쉽네. 하나, 둘, 셋 정답 2번 패킷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사용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속의 숨은 투자 법칙을 찾아내고 투자 모델을 만들거나 금융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 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1. 퀀트 2. 펀드 3. 모기지 하나, 둘, 셋 정답 1번 퀀트입니다. 야, 너를 위한 문제다. 저 몰라서 찍었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으로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 설립자의 이름을 딴 이 법칙은 1. 무어의 법칙 2. 옴의 법칙 3. 머피의 법칙 내가 안 들어본 걸로 할래. 하나, 둘, 셋 정답 1번 무어의 법칙입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1. 메일 2. SMS 3. 메신저 하나, 둘, 셋 SNS? 정답 3번 메신저입니다. 그래, 이거 S는 서비스잖아. 아, 나도 오랜만에 한번 선물 받아보는구나. 어이. 야, 나는 마약인데? 자존심을 지켜드립니다. 키높이 깔창. 난 깻잎보다 더 마약 같은 생선. 야, 너 유튜브에는 생선이 더 유리하겠다. 맞아요. 너 키 몇이야? 저요? 어. 저 80이요. 야, 그래, 그러면 우리 바꾸자. 아, 너 필요해?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이거 좋아. 일단 첫 번째 문제 아스키 코드가 정답이고요. 유니코드라고 두 분 다 선택을 하셨었는데 유니코드는 각 나라별 언어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나온 코드 체계가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4번의 무어의 법칙. 응. 이동우 대표님이 맨날 이야기하시는 그 아, 그래서 익숙해서 들어봤구나. 나는 데미무어 막 이런 게 생각나서 좀 관능적인 그림 이름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야, 노찬스다 오늘. 와, 오늘 놓쳤습니다. 노찬스 따위 이제 뭐 그냥 이제는 퀴즈보다 강의가 더 재밌어요. 강의가 더 재밌습니다. 예전에 똑똑해지는 게 좋아. 여기 쇼파에 앉아서 하고. 가시죠. 빅데이터를 통해 SNS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뉴스 등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집콕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집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SNS 언급량만 보더라도 3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8만 2천 건 정도였다면 올해는 120만 건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집콕이란 단어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집에서 콕 박혀 모든 것을 해야만 하니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공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적북적한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대신 집에 꾸며진 홈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창고로만 쓰이던 발코니를 식물원처럼 꾸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죠. 요리하는 곳으로만 여겨지던 주방은 지인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대 역시 공간을 바꾸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하거나 방 하나를 사무실로 꾸미는 등의 노력도 서슴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거래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습관, 인식, 태도들을 학습해가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생활 환경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인데요.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변화가 이후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네. 꼬리공탕에는 처음으로 나와주시는 네. 분이고 굉장히 미남이시래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화사하시네요. 왠지 스튜디오에 또 미남 셋이 함께하니까 네. 굉장히 또 꽃보다 남자 F4 같은 약간 느낌도 그런 들고 느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랑 또 친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정말 전문가로서 방송 출연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뭘또 맞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 프로그램에 늦게나마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도 네. 예전에 직업 방송에 잠시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 이후 어떤 집이나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빅데이터로 살펴본 네. 코로나 이후의 공간의 변화. 네, 두 분은 어떻게 빅데이터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방송 때 잠깐 우리가 나눈 얘기가 있는데 약간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쎄한 느낌 있죠. 쎄한 느낌. 쎄하고 뭔가 뭔가 인간의 인간의 눈치 또한 빅데이터 같다. 그렇게 네. 경험이 쌓인 어떤 결과물을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거예요. 경험에 대한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그냥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인터넷 세상에는 정말 수십억 개의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쌓이는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로 나열을 해보니 이건 어떤 시그널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 거고요.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 모이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생기는군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이 있는데 네. 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태진 씨가 1년 동안 요식업에 90%를 썼고 아이 뭐 장난감에 몇 %, 이건 바로 데이터화가 되고. 혹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더라. 그렇죠. 아하.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 수집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는 건 이제 비정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SNS 상에 돌아다니는 글들, 뭐 유튜브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블로그 글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글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구난방의 글들인데 여기서 키워드 하나를 뽑아가지고 연관어라고 해서 이 단어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좀 생각을 읽고 어떤 현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데이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공간의 변화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사진들을 분석하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혹시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비싸진 거 있잖아요, 엄청. 비싸진 거? 마스크. 땡. 뭐 있지? 비싸진 거? 주식. 부동산. 그렇지. 그렇죠. 집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네네. 원래는 사실 6월이면 여름 휴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론 휴가도 언급이 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집이라는 키워드의 언급량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재택근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재택근무 말씀해 주신 대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온라인 네,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죠. 그러면서 뭐 회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늘어났고 집안에서 무언가 하는 걸 찾기 위한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SNS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집 꾸미기, 홈스타그램 거의 한 600만 건 이상의 글과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년 대비해서 엄청 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가질 수 없는 되게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인데 맞아요. 신기하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뭐하러 꾸며? 근데 이제는 내 집이 아니지만 나는 내 공간인 만큼 최대한 예쁘게 꾸며놓고 살 거야로 좀 바뀐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집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내 맞습니다. 스스로 꾸며야 되는 하긴 집에만 붙어 있으니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오래 있다 보면 TV를 보다 보니까 예. 소파에 누워 있는데 소파가 불편한 거죠. 맞아. 소파가 꺼진 것 같고. 집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뭔가 좀 집이 좀 안 예쁜 것 같고 그렇죠. 막 액자라도 하나 걸게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뭔가 예쁘게 안 나와. 그래서 조명. 요새 조명에 대한 관심이 SNS상에선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그렇게 내 네. 취향에 맞게 꾸미는데 가족끼리 네.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요. 아이도 키우고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왠지 모르게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아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싶어요. 예. 집안에서 공간을 좀 분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분들은 집안을 좀 사무실처럼 꾸미고 싶어 하시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취미방,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영화관처럼 또 꾸미고 싶어 하기도 하고 게임기 놔두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함께 뜨고 있어요. 예. 가구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 같은 경우는 국내 가구 기업들이 네. 그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한 100% 이상 상승하는 2배. 네, 그만큼 많이 팔렸어요. 지금 물론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단순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슨 또 의료계 쪽만 생각을 하고 뭔가 국민들의 건강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모든 거를 뒤바꿔 놨다기보다는 또 트렌드도 바뀌고 흐름 자체가 바뀌었네요. 완전히 예전과는 맞습니다. 다르게. 그래서 집 자체를 또 호텔처럼 꾸미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도 늘다 보니까 베딩 같은 거, 베딩. 예, 그 호텔과 비슷한 식으로 또 하는 것들이 SNS상에서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 이후로 집값의 변화가 숲세권이 있는 집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외면받았던 중대형 평수의 집이 오히려 더 사랑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숲 주변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SNS 영향이 좀 있는데 네. 왜냐하면 SNS에서 자랑 하다가 남들이 안 하는 걸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선 한강 보인다. 우리 집 도시 높은 아파트인데 숲이 보여. 고라니도 있어. 고라니는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올리니까 사실 SNS 안에서 좀 경쟁이 새로운 트렌드를 또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그럴 되기도 수도 하거든요.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공간의 변화는 집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에요. 이런 SNS를 쭉 들여다보면 네. 사실은 예전에 유행이라는 건 어떻게 됐냐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게 참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예. 이제는 이런 곳이 뜰 겁니다. 하고서 알려주는 시대였다면 따라갔죠, 그냥. 이제는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재밌는 거를 서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행은 예전처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운업. 그래서 이런 게 유행이래 하면은 방송가가 그제서야 이걸 촬영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캠핑이나 차박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전체적인 문화를 국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다 보니까 네. 또 다른 문화가 생기고 트렌드가 생기고 네. 이런 식으로 그 SNS 안에서의 그 빅데이터 흐름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약간 생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그런 변화들은 더 심해질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한들 그 안에서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각자가 갖고 있던 어떤 목적의 건물들이 네. 이제는 모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집이 오를까요? 어떤 집들이 오를까? 진짜 은평구 이런 데는 그 회사와 가깝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이제 뭐 직주 근접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까운 미래에는 직주 근데 근접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너무 예, 핫한 이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뉴 노멀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네. 기준이 됐던 표준이 됐던 어떤 지표들이 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새롭게 아예 재편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미세먼지 없을 때 봄에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듯이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바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뉴 노멀이란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진 씨 같은 경우도 네. 행사 사회 같은 거 많이 보셨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많은 공간 안에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제가 그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서 게릴라 데이트라고 십몇 년을 진행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하자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그림이 시청자들에게 유쾌함을 줄까, 즐거움을 줄까, 편안함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코너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확실히 바뀌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빅데이터, 특히나 제가 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공감과 안전이라는 키워드예요. 예전에 공감, 비해서 안전.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형 인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내가 빠르게 이 세상 안에 적응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미래형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우리가 미래 그리고 뭐 미래 먹거리 네.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지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아니 상황이죠. 저도 사실은 유튜브 영상 보면서 댓글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영상을 보고 댓글까지 꼭 봐요. 아무리 많아도. 왜냐면은 쓰는 단어라든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가 댓글에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은 못 하겠지만 자주 등장하고 노출되는 단어나 사진은 꼼꼼하게 봐야지 나도 사회에 적응을 잘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SNS 안에서 최근에 어떤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지를 알면 또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잘 맞아요. 되잖아요. 네. 예, 이게 뭔가 유행을 또 선도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키워드를 놓고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네. 생각은 어떤지 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그 안에서 또 하나하나 찾아가면은 개개인의 SNS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글을 올리고 있는지 좀 넓은 시각을 좀 갖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콘텐츠 제작할 때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뭘 원하는 방향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리고 요즘 그 사람들 은어로 민심이라고 해요. 민심, 이런 것도 민- 배우는 거야. 민심이 별로라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아. 보통 그냥 여론이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민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단어도 있구나. 민심 다 잃었다 뭐 이렇게. 음. 민심이 천심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의 변화도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또 트렌드를 이끌어가면서 빅데이터의 활용만 될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역시 강의계의 배용준답게 너무 쏙쏙 이해하기 쉬운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랬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기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강의와 퀴즈 이어지니까 꼭 일주일 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두기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네.